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황야의 일이 첫 번째입니다. 이 소설은 자신을 황야의 일이라고 불렀던 하리알러가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머물렀던 집에 조카가 쓴 편집자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모 집에 방을 구하러 찾아온 하리알러는 50살에 가까운 남자였습니다. 그는 다락방과 그 옆에 딸린 침실을 빌렸고 며칠 뒤에 자신의 짐을 완전히 옮겨두었죠. 서술자가 본 하리알러는 끔찍이 사교성이 없는 사람이었고 낯설고 거칠지만 몹시 수줍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 같았고 이러한 기질과 천성 때문에 고독하게 살았죠. 서술자는 이런 할러를 표현하기에 황야의 일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 할러는 황량한 들판을 떠도는 마음 둘 곳 없는 한 마리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들 사이에서 도시 한가운데에서 군중들 속에서 길을 잃은 한 마리 일이 다른 어떤 이미지도 그의 내향성과 고독, 야생성, 불안, 향수, 고향 상실을 더 잘 표현해낼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황야의 일이도 청결과 질서 그리고 화목하고 예의 바른 삶으로 대표되는 시민적인 세계를 경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그의 진공의 공간으로부터 그의 이질감과 황야의 이리적 존재로부터 우리의 좁은 시민적인 세계를 경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점차 알게 되었다. 그에게 우리들의 세계는 확고하고 안전한 세계, 그가 닿을 수 없는 평화였다. 이와는 반대로 시민적인 세계를 경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문의 서술자는 황야의 이리에게서 자신의 이모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예쁘긴 하지만 어딘가 우습다고 느끼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하죠. 또 그는 만족과 건강, 쾌적함, 시민들의 잘 길들여진 낙관주의,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것이 돼지처럼 살을 찌우며 번식하는 시민적 세계 질서의 대표자들의 목을 비틀어 놓고 싶은 미칠 듯한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는 이런 내적인 분열을 안고 살아가죠. 이런 황야의 일이는 정신적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싸늘할 정도의 냉정함과 확고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심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했고 항상 시민세계의 덕목에 대한 혐오에 휩싸인 그는 사람들의 사탕발림과 허식과 젠체도 싫어했죠. 그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독서를 하거나 혼자 도서관과 음악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런 분열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조카와 그의 이모는 황야의 이리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를 정신장애거나 정서장애이거나 아니면 성격장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혐오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저 건강한 사람의 본능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그와 맞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방어 심리는 점차 호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내에 대한 동정심이 커졌기 때문이었죠. 황야의 일이는 9개월에서 10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밀린 방세를 모두 지불한 후 작별 인사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이 도시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술자는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그가 남긴 거라곤 여기 머물 때 썼던 원고밖에 없었죠. 이 원고는 황야의 일이가 서술자에게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는 요지의 글을 몇 줄 적어서 준 것이었습니다. 서술자는 이 원고의 내용이 현실에 비추어 검토해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 원고에 나오는 대부분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깊이 체험된 정신적인 과정을 가시적인 사건의 옷을 입혀 표현하려고 한 시도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서술자는 황야의 일이가 체험한 정신적인 과정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병리 그 자체였다고 표현하죠. 할러가 알았던 영혼의 병은 한 인간의 괴팍한 생각이 아니라 시대의 병리 그 자체였다는 것을 이제 알겠다. 그건 할러가 속한 저 시대의 노이로제였으며 이 신경증 때문에 미천하고 약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로 사상이 깊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강한 사람들도 좌처한 것이다. 이 수기는 얼마만큼 현실의 체험이 그 바탕을 이루는지에 상관없이 거대한 시대의 병을 우회하거나 미화함으로써 넘어서려고 하지 않고 그 병 자체를 서술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이다. 이 수기는 말 그대로 지옥의 순례이다. 지옥을 가로질러가며 카오스에 맞서고 악의 고통을 끝까지 맛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칠흑같이 컴컴한 영혼의 세계를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용기 있게 통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병은 오직 한 세대 전체가 두 시대 사이에 두 개의 생활 양식 사이에 끼어 어떠한 자명한 이치도
도덕도 어떠한 안정감이나 순수함도 상실되었을 때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바로 절대적인 가치가 상실되었을 때 발생할 그런 사건을 예언했었죠. 절대가 상대로 변하고 진리가 거짓으로, 거짓이 진리로 변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모든 가치가 뒤바뀌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니체는 전쟁도 예고했었습니다. 하지만 내 진리는 끔찍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거짓이 진리라고 불리었기 때문이다. 모든 가치의 전도, 이것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천재가 되어 있는 인류 최고의 자기 성찰에 대한 내 정식이다. 나는 최초로 진리를 발견했다. 내가 거짓을 거짓으로 최초로 경험했기에, 냄새 맡았기에 내 천재성은 내 코 속에 있다. 진리가 수천 년간의 거짓과 싸움을 시작하면 우리는 동요되고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지진의 경련과 산과 골짜기의 이동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라는 개념은 그러면 완전히 혼들간의 싸움으로 되어버릴 것이고 옛 사회의 권력 구조는 표현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거짓에 기초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지상에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전대미문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나와 함께 지상에 비로소 위대한 정치가 펼쳐지게 된다. 니체는 절대가 사라졌을 때 발생할 무서운 사건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고대로부터 도덕률의 근거가 바로 신이었기 때문이죠. 함무라비도 법을 세울 때 신을 내세우고 유대인들의 율법 또한 신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의 근거가 된 신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이성이 이성을 집어삼켜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사건이 니체가 예언한 것처럼 지상에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전대미문의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이건 절대란 없다라는 허무주의가 도래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전쟁통에서 느낀 파열된 영혼은 바로 이러한 허무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헤르만 헤세는 새가 세계라는 알을 부수어야만 하는 필연성, 즉 전쟁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혈의 위협은 오로지 내면에 그 자체 안에서 산산이 파열된 영혼의 발산이었다. 새로 태어날 수 있기 위하여 광분하여 죽이고 말살하고 죽으려는 영혼의 발산이었다. 거대한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고 있었다. 알은 세계였고 세계는 집 부수어져야 했다. 그래서 황야의 1위는 서술자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니체 같은 사람은 오늘날의 고뇌를 한 세대 이상이나 앞서 체험해야 했지요. 그는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이 고뇌를 고독하게 곱씹어야 했지만 오늘날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 왜 나는 하나의 운명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안다. 언젠가는 내 이름에 어떤 엄청난 것에 대한 회상이 접목될 것이다. 지상에서의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한 양심에 비할 바 없이 깊은 충돌에 대한 지금까지 믿어져 왔고 요구되어 왔으며 신성시 되어 왔던 모든 것에 대한 거역을 불러일으키는 결단에 관한 회상이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저는 니체의 운명과 할러의 운명이 교차되어서 보입니다. 할러는 두 시대 사이에 끼어있는 자였고 일체의 안정감과 순수함을 상실한 자였다. 인간의 삶이 지닌 모든 문제를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과 지옥으로 승화시켜 체험하는 것, 이것이 그의 운명이었다.